안녕하세요. 하마터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뻔했던 여자입니다.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린다죠. 저는 하마터면 고생길이 뻔한 곳에 발을 들여 부모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뻔했어요. 잘못된 집안에 시집을 갈 뻔했었거든요. 하지만 그쪽 집안에서 계산적이고 속물적인 속내를 훤히 드러내준 덕분에 빨리 발을 털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 기가 막히고 황당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남동생 둘을 둔 장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유독 저를 많이 애틋해하며 키우셨어요. 그건 제가 많이 기다렸던 첫애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죠. 저는 8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소아암 투병을 했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린다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렸었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부모님은 제게 더욱 마음이 기우셨던 겁니다. 왜 누나만 맨날 맛있는 반찬 제일 먼저 챙겨줘요? 엄마 아버지 맨날 누나만 예뻐해요, 왜? 나랑 명훈이는 엄마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어린 동생들에겐 서운함으로 남았나 보더라고요. 동생들은 어릴 적엔 부모님께 많이 서운해했어요. 당연히 그 마음은 저에 대한 질투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어릴 땐 동생들이 절 싫어했었는데요. 그래도 제 동생들은 천성이 참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철이 들며 나중엔 제게 많이 미안해했거든요. 저기 누나, 예전에 우리가 막 생각 없이 했던 말 많이 서운했지? 누난 잘못도 없는데 그땐 우리가 왜 그랬나 몰라. 미안해. 시간이 흐를수록 동생들은 저를 많이 아끼고 위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장녀로서 동생들을 많이 챙기며 우애 좋게 지냈죠. 이런 따뜻한 가정 안에서 성장해 저도 동생들도 대학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우린 학비에 쫓기지 않고 비교적 여유롭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모두 근면 성실했던 저희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자재 도매업을 함께 하셨었는데 장사는 신용이 생명이라며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또한 검소하기도 이를 데가 없으셨죠. 엄마, 그러다 평생 손목 안 나아요. 그렇게 아프신데 왜 사람을 더 고용 안 하세요? 어차피 계속 무거운 물건 들고 나르다 보면 손목은 계속 아프게 돼 있어. 보호대 차고 일하면 괜찮은 것을 굳이 왜 인건비를 늘리니? 그래도 건강이 먼저죠. 인건비 하나 아낀다고 부자 돼요? 되지 그럼. 티끌 모아 태산된다는 말은 옛말이라고 사람들은 비웃지만 엄마랑 아빤 그렇게 생각 안 해. 티끌도 모아버릇하면 태산은 못 돼도 언덕백이라도 만들어지는 거야. 은혜야, 돈이라는 건 그 안에 담긴 노력과 땀이 존재해서 가치 있고 귀한 법이야. 엄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그 가치 있는 언덕백을 꼭 만들어 놓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라면 더 아끼고 아낄 거야. 남들 다 쉬는 명절에도 명절 전날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던 부모님의 성실함, 자식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악착같이 아끼고 모으던 부모님의 검소함 덕에 우리 삼남매는 세상의 풍파에서 지켜져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모님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가르침을 주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 진짜 소중한 가치인지 알려주는 단단한 나침반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 자라난 전 어느 날 절 진심으로 멋지고 소중한 사람이라 여겨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솔직히 대기업 다니던 그 남자와 달리 저는 직원이 9명 정도 되는 작은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절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예상외로 그 남잔 절 정말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 조건이 아닌 절 있는 그대로 봐주던 그 남자가 저도 싫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다 우린 사귀게 되었죠. 정식으로 제 남자친구가 된 그 남잔
제게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잘해줬죠. 어? 은혜야, 거기 앉지 마. 어? 왜? 여기 벤치에 뭐 묻었어? 아니, 아니. 우리 은혜 옷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 내가 먼저 먼지 닦아주면 그때 앉아. 남자친구는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나 절 가장 먼저 배려해줬고 늘 제가 최우선이었죠. 그런데 절 너무 아낀 나머지 남자친구는 가끔 심한 유난을 떨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맹장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일이었어요. 은혜야, 아직도 방귀가 안 나와? 좀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듣는데 창피하잖아. 어련히 나오겠지. 왜 회사도 안 가고 병원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 은혜 네가 맹장 수술 받고 혼자 아파하고 있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일이 손에 잡혀야 말이지. 어차피 지금 바쁜 시즌도 아니라 이틀쯤은 휴가 내도 돼. 그 다음날 남자친구는 회사도 가지 않고 제 옆을 지켜줬는데요. 뭐 대단한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너무 호들갑을 떠니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병원 사람들은 우스꽝스럽다는 듯 웃었었죠. 남자친구는 빨리 가스를 배출시키려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니던 제 옆에 붙어선 은혜야, 신호 와? 아직 안 와?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종알거렸어요. 솔직히 저도 여잔데 남자친구에게 방귀 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가라고 말해도 절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눈치 없는 방귀는 결국 남자친구 앞에서 존재감을 뽐내더군요. 뽁 하는 소리를 듣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 방귀보다도 눈치가 없던 남자친구는 와 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더군요. 와, 은혜 방귀 나왔다, 방귀. 축하해, 은혜야. 이제 밥 먹을 수 있겠다. 아이, 조용히 하라고, 제발. 제 남자친구 정말 유별났죠? 그렇게 병원에 붙어 있던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도 만나게 됐었는데요. 멋쩍게 첫인사를 건넨 뒤에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던 남자친구의 모습과 그 뒤에 이어진 호들갑을 보며 저희 가족은 남자친구에게 큰 호감을 가졌습니다. 누나, 그 형 진짜 재밌더라. 좀 푼수 같긴 한데 누나를 진짜 좋아하나 봐. 야, 명훈아, 아까 너도 그 형이 누나 방귀 뀌는 거 듣고 한호성 지른 거 봤지? 형, 나 뒤에서 완전 박장대소 하느라 배꼽 빠질 뻔했다니까. 은혜야, 너 그 청년이랑 꼭 오래오래 만나다 결혼하렴. 사람이 어쩜 그렇게 순수하고 귀엽니? 우리 딸은 아무한테나 못 주지만 이 아빠도 그 청년은 참 느낌이 좋더구나. 너한테 잘해준다더니 그걸 실제로 보니까 참 안심이 돼. 그런 남자친구와 전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맹장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지났던 시기였죠. 그동안 남자친구에 대한 좋은 말을 많이 들은 데다 병원에서 남자친구를 보기까지 했던 저희 가족은 제 결혼 소식을 크게 환영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땐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조상민이라고 합니다. 저 은혜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사이 될 자신 있습니다. 그래. 그때 보니까 그럴 것 같더구만. 반갑네. 자네랑 결혼하면 우리 은혜가 아주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넉살 좋은 남자친구는 그날 저희 부모님과 술도 한잔하고 동생들과 저희 부모님과 다 같이 둘러앉아 보드게임도 한판 하고 갔습니다. 빨리 저희 가족과 친해지고 싶다며 남자친구가 보드게임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를 부모님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런 반면 예비 시댁에선 첫인사를 갔던 절 썩 반기지 않는 눈치더군요. 얘기 많이 들었다. 우리 상민이가 널 엄청 좋아한다지? 아, 네. 그리고 저도 상민 씨를 많이 좋아합니다.
가족이 된다면 두 분께도 정말 잘하고 싶어요. 상민 씨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이시니까요. 우리가 그러긴 했지. 그래, 네 기특한 마음은 잘 받아두마. 뭔가 딱딱한 표정의 남자친구 어머니도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제게 형식적인 말을 몇 마디 건넸을 뿐 그 이상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너무 어색해서 체할 것 같아 식사하던 중 제가 먼저 말을 꺼내보기도 했어요. 밥, 밥이 너무 맛있네요, 어머님. 갈비찜도 너무 맛있는데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계속 집밥 먹고 싶었는데 역시 어머니 손맛은 끝내주네요. 은혜도 어머니 밥이 입에 맞나 봐요. 가족이 되려면 식성도 비슷해야 좋다는데 은혜는 역시 우리 가족이 될 인연인가 봐요. 계속 눈치를 보던 남자친구도 제 말을 거들더라고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했던 남자친구는 갈비찜이 너무 맛있으니 집에 갈 때 좀 싸가도 되냐 하는 말을 애써 늘어놓았죠.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다시 분위긴 싸늘히 식고 말았어요. 냉동 제품이다 그거. 요즘 냉동도 잘 나오더구나. 차리기 귀찮아서 그냥 그거 데웠는데 그렇게 입맛에 맞는다면 어디 건지 이따 알려주마. 며느리 될 사람이 처음 인사를 오는데 냉동 제품을 데워줬다는 게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냉동 제품이야 주실 수 있었지만 귀찮아서라는 말을 붙인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 속에 첫인사는 끝이 났죠. 그 집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는 제게 정말 많이 미안해했어요.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원래 말수가 없고 되게 무뚝뚝한 분들이야. 가끔 말도 너무 생각 없이 하셔서 나도 서운할 때가 있는데 은혜 네 앞에서도 오늘 너무 조심성이 없으셨던 것 같아. 내가 이따 전화해서 앞으로는 좀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릴게. 진짜 성격이 그러신 거 맞아? 표정도 별로 안 좋으시던데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니고? 직업 차이가 난다거나 뭐 그런 걸로. 아니야 그런 거. 네가 빠지는 데가 어디 있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어. 그리고 네 직업이 어디가 어때서. 애초에 널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면 인사시키라고도 말 안 하셨겠지. 진짜로. 우리 부모님 그래도 속은 따뜻한 분들이야. 정말이야. 정말 미안해. 어? 좀 찝찝했지만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하니 우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보아온 남자친구의 모습이 있으니 남자친구의 말을 믿기로 했던 거죠. 남자친구와 살 거지 남자친구 부모님과 살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아니라는 남자친구의 말이 정말이었는지 우린 상견례 날짜도 곧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린 한 달 뒤에 있을 상견례 전에 예식장도 미리 예약했고요. 저는 상견례 뒤에 부모님들과 상의 후 날짜를 잡고 그 날짜에 맞춰 예식장을 잡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서두르고 싶어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그러는데 인기 있는 예식장은 예약이 빨리빨리 다 찬대. 1년 전부터. 상견례하고 날짜를 좀 여유롭게 잡으면 되지. 그럼 아직 예약 많이 비어 있을 거 아니야. 에이, 그러지 말고 빨리 잡자. 난 빨리 은혜 너랑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넌 아니야? 어차피 요즘엔 다들 자식들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는 집이 대부분이더라. 이렇게 예식장 예약부터 많이 하는 추세래. 우리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자. 어? 저도 그런 순서로 결혼했던 친구들에게 얘긴 들었었기에 먼저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요. 부모님은 크게 간섭할 생각 없으니 편한 대로 하라고 말해주시더군요. 그리고 남자친구 또한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기에 전 남자친구의 말에 따랐습니다. 은혜야, 여기야. 여기로 하자. 여기가 층고도 높고 버진로드도 길어서 신부가 완전 돋보인대. 여태 본 데 중에 여기가 최고야. 주차도 음식도 여긴 다 합격이야. 예식장을 고를 때도 절 가장 먼저 생각해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분명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예식장을 예약한 뒤 어느덧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예식장 예약도 상견례도 모두 동의한 분들이었으니 저는 예비 시부모님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두 분이 절 반대하지 않는 듯 했고, 혹시라도 불편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남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님께 미리 잘 말씀도 드려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저희가 은혜 아빠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처음부터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예의를 갖춰 두 분께 인사드렸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니 아버지의 태도는 냉담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남자친구 아버진 저희 아빠가 악수를 청하던 손을 못 본 척까지 했죠. 아빠 남자친구 아버지가 못 본 건가 싶어 머쓱하게 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셨고요. 심지어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의 차림새를 살피는 건지 저희 부모님을 위아래로 연신 훑어보더군요. 차림새를 살피는 그 눈빛엔 알 수 없는 평가의 기류가 느껴졌죠. 남자친구 부모님은 명품 옷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지만 검소함이 몸에 밴 저희 부모님은 적당히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리를 지키고 계셨거든요. 평소 검소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원래 명품이나 브랜드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옷은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만 하면 된다는 주의셨죠. 그래도 자식들 옷을 사주실 땐 좋은 옷을 사주셨는데 자신들의 옷을 살 땐 과소비를 지양하셨어요. 저희가 선물해드린다고 해도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을 가자며 끝까지 거절하던 분들이셨죠. 제 눈엔 그날 부모님의 모습도 충분히 품격 있고 멋졌는데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그 옷차림 때문인지 저희 부모님을 깔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태도는 곧 말에서도 묻어나왔죠. 상민이가 아주 예의 바르고 싹싹하더라고요.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정말 아드님을 잘 키우셨습니다. 네, 저희 애가 좀 잘났죠. 저희 아빠가 건넨 남자친구의 칭찬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단답으로 대답하곤 대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마치 뭘 당연한 말을 하냐는 듯이요. 보통 그런 자리에선 서로의 자식 칭찬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아빤 굉장히 무안해하셨고 제 기분은 갈수록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민망하시겠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아, 내가 뭐? 그럼 네가 잘났지 못났니? 남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나서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로막히더군요. 그날 처음 본 남자친구의 여동생 또한 그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제 동생들의 표정은 이미 저처럼 싸늘하게 가라앉고 있었고요.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왜 상견례를 진행한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남자친구 부모님은 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확신이 드니 이 상견례 자리가 지금 당장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상민이가 은혜한테 듣기론 두 분 무슨 장사를 하신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 예. 작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는 분들이라고만 말했었어요. 그 이상 남자친구가 물으면 자세하게 대답해줄 생각이었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던 남자친구에게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죠. 저도 남자친구에게 아버진 직장을 다니다 얼마 전에 나이 때문에 은퇴하셨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라는 설명만 대충 들었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의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범죄자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분들만 아니면 말이죠. 그런데 저희 아빠에게 그런 질문을 한 남자친구 어머니는 티나게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사업이요? 아휴, 장사한다는 사람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사업은 무슨. 요즘 자영업자들 다들 망해간다는데 힘드시겠네요.
딱 봐도 지금도 형편이 좋아 보이시진 않네요. 그래도 먹곤 삽니다. 아니, 당연히 먹곤 살아야죠. 요즘 굶고 사는 사람도 있나요? 이건 누가 봐도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남자친구 어머니의 무례한 행동에 아빠도 엄마도 더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저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이건 저희 부모님께 너무 실례죠. 됐다, 은혜야. 저기 죄송하지만 저희니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눌 마음이 없으신 것 같네요. 우리와 대화를 나눌 마음 자체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두 분께도 이 자리를 이어간다는 건 영 불편하실 듯 싶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아빤 평소엔 상냥하시지만 또 아닌 건 확실히 아닌 분이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든 비꼬고 무리하게 답하는 남자친구 어머니와 음식을 입에 넣을 때를 빼면 입을 꾹 닫고 있던 남자친구 아버지의 태도에 아빠도 많이 화가 나셨던 거죠. 어머님, 아버님, 은혜야. 먼저 갈게. 나중에 얘기해.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동생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애절하게 저와 부모님을 불렀지만 그곳에 있다간 어른이고 뭐고 저도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집으로 돌아온 뒤 저희 부모님은 화를 내셨어요. 그 집안 대체 뭐냐? 어? 내가 날 무시하는 거면 차라리 끝까지 참겠는데 우리가 참았다간 그 사람들이 널 우습게 볼 것 같아서 빨리 일어나 버렸다. 그 사람들 너랑 상민이 결혼시킬 마음은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 여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야.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무례해? 저희 부모님은 죄송해하던 제게 당장 결혼을 엎으라는 강요는 안 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 결혼이 싫어졌지만 그래도 판단은 제게 맡기겠다고 하시더군요. 제 인생이니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뭐든 선택은 제 스스로 해야 하는 법이라면서요. 그런데 잠시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누군가 싶어 받았더니 그건 남자친구의 어머니더라고요. 저기, 아가씨, 나 상민이 엄마예요. 우리 아들한테 아무리 물어도 아가씨 번호를 안 알려주길래 내가 몰래 휴대폰 뒤져서 아가씨 번호 좀 알아냈어요. 잠깐 통화 가능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이상하시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마치 거리를 제대로 두려는 것처럼요. 우선 대체 왜 전화를 걸었나 싶어 우선 말을 들어보니 아주 기분 나쁘게 이를 데가 없었죠. 네, 말씀하세요. 우린 원래 아가씨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상민이가 좋다니까 그냥 결혼 허락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생각보다 더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어찌나 내가 표정 관리가 안 되던지. 솔직히 아가씨 수준이 우리 아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수준이요? 그래요, 수준. 아가씨 엄청 쥐꼬리만한 회사 다닌다면서요? 반면에 우리 상민인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도 우리 상민이를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오늘 아가씨 부모님 꼬락선일 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 보통 그런 자리 나올 땐 제일 좋은 옷 같은 거 입고 나오지 않나? 근데 이런 날 그런 값싸 보이는 옷을 입고 나온 아가씨 부모님을 보니까 집안 수준도 알만하더라고요. 그런 집안 아가씨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등골 휠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수준수준거리며 저희 집안을 모욕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자친구 집이 잘 사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집도 27평짜리 조금 오래된 빌라였고 심지어 두 분은 은퇴 후 무직인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 직업과 저희 부모님의 차림새만 보고 완전히 저희 집안을 업신여긴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난 아가씨랑 우리 아들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상민이 계속 우리한테 당장 가서 사과해라. 자기 아가씨 없으면 안 된다 난리인데 어차피 남녀 정부는 시간 좀 지나면 다 사그러들게 되어 있어요. 아가씨 부모님이야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겠지만 아까 보니까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신 것 같으니 다행히 결혼 얘긴 순조롭게 들어갈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었죠? 네. 그러니까 저랑 저희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파혼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할게요, 파혼. 저희 부모님은 어디서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분들 아니고요. 사람 조건만 보고 평가질하는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보다 훨씬 멋지고 훌륭한 분들이세요. 감히 아주마 같은 사람은 입에도 못 올릴 정도로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요. 뭐, 감이라고요? 네, 감이요. 그런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분들하고는 저도 가족 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염려 놓으시죠. 너무 불쾌해서 전화한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어른도 어른 같아 어른 대접을 해드리는데 아주머니께 별로 예의를 갖추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 같아도 너무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 무례한 말을 계속 뱉어내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한다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기 싫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쪽 집보다 잘 산다. 누가 누굴 무시하냐. 같은 말 따윈 굳이 입 아프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대충 전화를 끊어버렸죠.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일은 가슴 아프겠지만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제게 매달리더군요. 은혜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시킬게. 나 진짜 너 없이 못 살아. 알잖아. 아니, 우린 끝났어. 상민 씨 부모님 설득할 필요도 없어. 내가 상민 씨 부모님이랑 가족하기 싫어. 상민 씨 부모님이 나 안 좋아한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며? 차라리 나한테 솔직하게 말이라도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상견례까지 갔다가 우리 부모님께 상처만 드렸잖아. 솔직히 말해봐. 예식장 빨리 잡으려고 한 것도 상민 씨 부모님 마음이 바뀔까봐 뭐라도 저질러 놓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건 사실 네 말이 맞아. 역시 그랬지? 만약 상민 씨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보고 이 결혼 반대 안 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에 시집 갔을 거 아니야? 그럼 가서 시집살이도 무지하게 당했을 텐데 무조건 나랑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야. 아까 상견례 때부터 난 이 결혼에 대한 마음 접고 있었으니까 더 이상 나 붙잡을 생각하지 마. 예식장은 아직 위약금 물릴 없으니까 상민 씨가 직접 취소해. 상민 씨 이름으로 계약했으니까. 하지만 전 남자친구를 밀어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실망스러웠고 아닌 인연을 붙잡고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끊임없이 제게 연락하고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며 계속 저를 붙잡더라고요. 엉엉 울며 사과하던 남자친구를 보고 저희 부모님도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은혜도 싫다고 하고 은혜가 그런 결정을 한 마당에 우리도 자네 집안엔 우리 은혜 보내기 싫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무리하게 군 분들이 은혜한테는 어떻게 하겠나. 어차피 자네 부모님도 반대하는 결혼이니 그만 포기하게. 우리도 자네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버님, 저 정말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야, 내가 진짜 미안해. 결국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 손에 의해 터덜터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더 매정하게 굴려면 굴 수 있었는데요. 제게 워낙 잘했던 사람이었고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이 가득했기에 지나치게 매정한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피했던 남자친구의 전화를 한 번씩 받아 함께 흐느끼기도 하는 등 저도 참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래도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결심만은 변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상견례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
갑자기 남자친구에게서 이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은혜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시겠대. 갑자기 이거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낸 직후 남자친구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 전화를 받아보니 남자친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혜야, 내 문자 보고 전화 받아준 거지? 우리 부모님이 내가 그렇게 좋다니 그냥 항복하시겠다고 그냥 결혼하라고 하셨어. 앞으로 널 구박하거나 하지도 않으실 거래. 우리 부모님이 제일 문제였는데 그게 해결됐으니까 이제 우리 결혼엔 아무런 문제 없는 거지? 어. 그렇지만 전 여전히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얼떨떨했기에 전 잘 모르겠다는 말로 대충 대답하곤 우선 전화를 끊었죠. 근데 무슨 생각을 더 해보기도 전에 이번엔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세 통이 연달아서 말이죠. 결국 궁금증이 앞선 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혜야, 나다. 잘 지냈니? 무슨 용건이세요? 아직 나한테 감정이 안 좋구나. 아직 너 못 들었니? 내가 너희 결혼 그냥 허락해 주기로 한 거. 듣긴 들었어요. 그래, 뭐 우리 사이에 좋지 않은 말이 오가긴 했지만 내가 말이 심했던 것도 있으니 서로 똑같이 무리했다 치고 그냥 잊자꾸나. 나도 내 아들 인생이 걸린 일이라 감정이 좀 격해졌었어.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다 있고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저기 오늘 너 시간 좀 되니? 내가 너한테 줄 게 좀 있어서. 황당하더군요. 눈치채셨나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또다시 제게 존댓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말투 또한 상냥하기 짝이 없었는데 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인가 싶더라고요. 손바닥 뒤집듯 사람 태도가 너무 확 바뀌었기에 강한 의아함이 들었죠.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러 나간 건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나가기 싫었지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나 준다는 건 뭔가 너무 궁금해서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불러낸 장소로 나갔습니다. 왔니? 앉으렴. 커피는 내가 아무거나 시켜놨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저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더군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빨리 용건을 꺼내길 기다렸죠. 잠시 뒤 괜히 민망한 듯 남자친구 어머니는 헛기침을 흠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옆 의자 밑에서 뭔가를 꺼내 제게 건네주더라고요. 그건 고급져 보이는 홍삼 세트였어요. 받으렴. 내가 특별히 백화점 가서 좋은 걸로 산 거야. 너희 부모님 가져다 드리렴. 이거 주시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 내가 저번에 두 분께도 좀 무례하게 행동했잖니. 기왕 너희 결혼시키기로 한 거 두 분께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산 거야. 그리고 거기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으니까 꼭 바로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홍삼 말고 또 중요한 거요? 제가 먼저 열어봐도 될까요? 갈수록 아리송하더군요. 제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잠시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도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으며 상관없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선물 세트의 포장을 열어봤는데요. 그 안엔 장문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반으로 접혀있지도 않았던 그 편지를 읽어본 전 정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었네요. 안녕하세요. 저 상민이 엄마입니다. 제가 그동안 은혜와 그쪽 집안에 너무 무례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과의 의미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니 기분 푸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닌 척해도 사돈들도 제 아들 놓치긴 아쉬우실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사이 보는 게 은혜 정도 되는 딸을 둔 부모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돈어른 건물 1층 지금 공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저에게 임대해 주신다면 이 결혼
흔쾌히 허락하겠습니다. 거기가 원래 커피숍이었다고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카페를 좀 열어보고 싶어서요. 사돈끼리 돈거래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집안도 진심으로 은혜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잘해줄 생각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사실 저희 부모님의 사업의 규모는 꽤 큰 편이었고 저희 집 형편도 넉넉한 편이었어요. 겸손하셨던 두 분의 뜻에 따라 저도 밖에서 떠들고 다니진 않았지만요. 게다가 저희 아빠는 재테크도 부동산 투자도 열심히 하신 덕분에 서울의 메인 상권 중 한 곳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의 건물주도 되실 수 있었어요. 도로의 신호등 앞에 있어서 위치도 상당히 좋은 건물이었죠. 그 건물 1층엔 남자친구 어머니의 편지대로 원래 커피숍이 있었는데요. 당시 재계약이 되지 않아 커피숍이 나간 후 상가 1층은 공실인 상태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욕심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찼던 건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더는 저도 얘기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러니 현명한 판단으로 잘 선택하시길 바래요. 어른에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딱 봐도 어이없어 보였을 제 표정을 보고 찔렸는지 왜, 뭐 문제 있니?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곤 어떻게 저희 아빠 건물에 대해 알게 됐는지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집 대출금도 아직 갚고 있고 해서 나랑 상민이 아빠 둘 다 계속 놀기엔 형편이 좀 빠듯하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카페를 차려보려고 서울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좀 보고 있었어. 그리고 메인 상권 상가까지는 얻을 여유는 안 됐지만 그런데 임대료가 얼마나 되나 싶어서 번화가들도 몇 군데 발품을 팔아봤다. 그런데 우연히 사돈어른을 보게 됐지 뭐니. 메인 상권의 매물을 보러 다니던 남자친구 어머니는 우연히 저희 아빠 건물도 방문하게 됐다더군요. 저희 아빠는 원래 직접 건물 청소도 하고 임차인 분들도 자주 찾아가 건물에 대한 애로사항을 묻고 챙기곤 하셨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때 우연히 건물에 있던 아빠를 봤던 거죠. 날 데려간 중개인이 저분이 건물주라면서 반갑게 네 아버지 부르길래 난 나도 모르게 숨어버렸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야. 아무래도 은혜를 반대한 일로 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거기선 차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사과드리려고 이렇게 선물도 사고 편지도 쓴 거다. 내가 꼭 돈 때문에 결혼 다시 허락하려는 건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너희 집은 널 시집 잘 보내서 좋고 우리야 좋은 사돈 만나서 도움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서로 윈윈 아닌가 해서 말이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잖니? 이제야 왜 갑자기 그쪽 집안의 태도가 변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절 반대했던 남자친구 부모님은 뒤늦게 저희 집 덕을 보고 싶어서 역시나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었던 거예요. 저희 집을 완전히 물러봤던 거죠.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오죽 황당했으면 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우선 말은 전해드릴게요. 연락드릴게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딱히 예의를 차리고 싶진 않았어요. 당연히 결혼을 다시 진행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너무 괘씸해서 그냥 싫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선은 저렇게 말한 후 편지만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 기가 찬 편지를 보여드렸더니 부모님도 황당했는지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진짜 뭐 이런 황당한 여자가 다 있다니? 내가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다 나오는구나. 여보, 이 여편에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니, 대기업 다니는 게 무슨 정승이라도 되느냐? 오만함이 아주 도를 지나치네. 그러게, 세상을 아주 우습게 보는 여자야. 안 되겠다, 은혜야. 이 사람한텐 제대로 세상 무서운 줄 좀 알려줘야겠다.
누나, 진짜 그 집에 시집 갔으면 제대로 똥 밟았겠다. 동생들도 어이없어하며 제 등을 두드려주더군요. 아빤 남자친구 어머니가 너무 괘씸했다는 제 말에 동의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다음날 상가 건물로 남자친구 어머니를 좀 부르라고 하시더군요. 세상의 쓴맛을 보여줘야겠다면서요. 당연히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빠가 제안을 받아들이신 줄 알고 흔쾌히 다음날 건물 앞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말에 의해 잔뜩 신났던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은 꾸깃하게 구겨지고 말았죠. 부동산 통해서 이미 여길 한번 와보셨다면서요? 그럼 원래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한가요? 어차피 저한텐 무상으로 임대해 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예?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냥 우리 건물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길래 조건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뵙자고 한 겁니다. 조건이요? 예. 여기 월세가 원래 800 정도 하는데 그쪽한테 특별히 1,500만 받을게요. 예? 아니, 왜 저한텐 더 받는다는 건가요? 저는 사람에 따라 월세를 받거든요. 보증금도 한 3억 하는데 한 10억만 내세요. 그럼 여기서 카페든 식당이든 차리게 해드리죠. 아니, 지금 장난하세요? 내가 공짜로 빌려달라고 했지 언제 돈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돈을 깎아주지도 않고 더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건물주인데 얼마를 받든 사람마다 월세랑 보증금을 다르게 받든 그건 내 마음이죠. 그걸 누구 마음대로 공짜로 빌려달래요? 웃기는 사람이네.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황당했는지 길길이 날뛰더군요. 하지만 아빤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계속 남자친구 어머니를 약올리셨어요. 바짝 약이 오른 남자친구 어머니는 씩씩대며 이렇게 소리쳤죠. 내 편지 제대로 읽어본 거 맞습니까?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 우리 아들 그 집 사이로 못 보내요. 우리 아들보다 은혜체가 한참 수준 떨어지는 건 알고서 지금 이러는 거죠? 예, 편지 잘 받아봤습니다. 그쪽이 나한테 선택하라고 했죠? 네, 선택하죠. 난 당신한테 공짜로 내 건물 임대해 줄 생각 없고 내 딸 결혼시킬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건물에 들어오고 싶으면 내가 말한 대로 보증금 10억에 월세 1,500씩 내고 들어오세요. 수준? 어디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수준 떨어지는 집안에서 감히 내 딸을 넘봐. 주제도 모르고. 주제?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나는데 당신 후회할 거야. 후회는 지금 그쪽이 하고 있겠죠. 잘난 거 하나 없는 집안에서 아들 하나 잘 키웠다고 목이 뻣뻣해졌나 본데 세상에 우리 딸 좋다고 할 잘난 남자 널리고 널렸습니다. 우리 무식한 그쪽 집안이랑 다르게 사람은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말로 돈을 내세우면 대기업? 의사 변호사 사이도 충분히 데려올 수 있어요. 돈만 보고 우리 집에 장가 오겠다는 사인 필요 없으니 충분히 잘난 사이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무식이 철철 흐르는 집안에서 우리 딸을 무시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애초에 지금 나 엿먹이려고 불러낸 거죠? 예, 잘 아시네요. 그쪽 오늘 헛걸음 하신 겁니다. 주제 파악 못하고 우리 딸 불러내서 헛소리 했다길래 나도 친히 여기까지 직접 불러서 현실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디 가서 으스대지 말고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아빠는 아주 속 시원하게 그 아줌마를 응징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쓴맛을 알게 해주겠다더니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끝까지 그 건물이 아까웠는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혜 너, 네가 한번 말해봐 어디. 너 진짜 우리 아들 놓쳐도 후회 안 하겠니? 아니, 할걸? 네 아버진 자기 인생 아니라고 저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넌 네 인생이야.
그러니 잘 생각해. 네, 전 제 인생이 소중하니까 아주머니네 같은 집안엔 절대 발들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빠 말씀대로 전 사람 돈보단 인성을 보는 사람이라 상민 씨 능력이 딱히 아쉽지 않아서요. 상민 씨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고 싶진 않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진심으로 상민 씨가 가여서 하는 말인데 상민 씨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주머니랑 아주머니 남편분인 것 같거든요. 부디 뭐가 진짜 자식을 위한 일인지 꼭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돈은 땀과 노력이 배어 있어서 가치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부디 앞으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꼭 가치 있는 진짜 이득을 취하시길 바래요. 저는 그런 아줌마에게 일침을 날린 뒤 아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약이 올랐는지 그 아줌마 뒤에서 마구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제게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 묻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이 결혼 또 절대 반대라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모든 일을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모양인지 남자친구는 경악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호하게 이젠 정말 이별할 때라고 통보했어요.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 거지 거래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런데 상민 씨 부모님은 결혼을 거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미안한데 이젠 상민 씨 부모님이 태도를 바꾸든 설사 상민 씨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다고 해도 난 이 만남 더 지속할 생각 없어. 상민 씨 부모님의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지도 못했고 내게 실망만 줬잖아. 무엇보다 이미 우리 인연은 어긋날 대로 어긋났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매달려줘. 은혜야,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잖아. 말했잖아. 이미 우리 인연은 끝났다고. 난 우리 부모님 속상하게 만들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예식장 아직도 취소 안 한 것 같던데 더 시간 지나면 위약금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 만약 또 찾아오면 그땐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오늘부로 상민 씨 번호도 차단할 거야. 이 정도면 난 충분히 마음 정리할 시간 준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동안 고마웠어, 상민 씨. 끊을게.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정말 끝을 냈습니다. 그래도 전 남자친구는 모르는 번호로 제게 몇 번이나 전화해 매달렸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크게 화를 냈다. 두 번 다시 안 보고 살 거라고 통보했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달라. 등등 말이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선 뒤였고 우린 남남이 되었어요. 결국 체념한 전 남자친구는 제게 예식장 예약을 취소했다는 문자를 모르는 번호로 보냈습니다.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인연은 정말 끝이 났죠. 저도 물론 오랜 가슴앓이를 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였기에 전 덤덤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몇 달 전의 일이었는데요. 지금 전 마음 정리를 마친 채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마음 정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도 적어보게 된 겁니다. 예전에 네가 아팠을 때도 그렇고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내게만 일어나는지 모르겠구나. 너만 생각하면 나도 네 엄마도 참 가슴이 아파. 괜찮아요. 저한테는 아빠 엄마도 있고 상훈이랑 명훈이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 어떤 불행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금세 저 마음 정리 됐잖아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은 아직도 절 많이 안쓰러워합니다. 그런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저는 조금 더 빨리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족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로 저는 앞으로의 삶을 다시 잘 살아가려고 해요. 지나간 인연이 있으면 선물처럼 새로이 찾아와 줄 인연 또한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란 가진 걸 보고 다가오는 이들이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곁에 남는 사람이라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되려던 절, 인격이 아닌 돈으로만 판단했던 순간, 이미 전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은 저와 가족이 되긴 힘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혼할 때 집안과 배경도 보지 않을 순 없는 법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또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전부가 되는 순간부터 그건 그저 거래가 될 뿐이니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 곧장 등을 돌릴 사람들과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으니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선 부디 언젠가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될 날이 온다면 그 사람이 정말 빈손일 때도 따뜻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제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처럼 사람을 조건으로 재단하는 일만큼은 부디 피하시길 바래요. 저 역시 앞으로 그런 잣대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과 만나 진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갈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따뜻한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